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캠프 해체를 선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천하람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받은 카카오가 사회적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에서 이창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의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 기자님 내일 네. 이 코로나 시국에 일본으로 출국하신다고요? 네, 드디어 제가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특파원으로 하시는 거죠? 네, 특파원으로 하고요.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네. 네. 자가격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한번 가보든지. 그러니까 우리 신장기업 제작진이 독해요. 내일 출국하는 분을 끝끝내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있네요. TBS 잊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 우리 단골 손님들을 생각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예. 책임 있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김진아 기자님의 이 마지막 브리핑 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국정원 넘어서 국민의당 넘어서 국민의힘 넘어서 국정원 넘어서 청와대와 여당 내부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그게 어제 MBC 100분 토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완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의혹의 지금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미애 전 장관이 발견을 했으면 바로 인사조치를 했어야 됐다라고 네네. 말을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무한 사람이 있었다. 또 청와대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전 대표가 그때 이낙연 전 대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냐라면서 반격을 했었고요. 네. 그 이어서 박용진 의원이 그게 누구인지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추미애 전 장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인사 논란은 문제가 바뀐다.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러면서 답변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뭐 경쟁 후보 공세에 반박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지금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 검사 손준성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 인사를 옹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는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찰과 일정 정도의 이제 끈이 닿아 있는 인사들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사실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네. 혹시 이제 그와 연결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터지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엉뚱한 논란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원래 같으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그 당시 후보와의 사이를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야권과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을 공격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때에 논란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청와대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한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은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루셨나 봐요. 굉장히 늦은 심야에 네. 관련된 페이스북을 쓰셨어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분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 정도의 잠이 오지 않는다. 네,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해임 건의한 대표가 이런 탓을 바꾸려는 프레임 걸기를 시도하는데 이런 걸 정치라고 해야 하나 싶다면서 굉장히 한탄하는 느낌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추미애 캠프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낸 게 네. 이낙연 후보의 TV 토론 팀장은 윤석열인가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내면서 이낙연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무슨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어제 이제 100분 토론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됐었던 게 네. 배경을 추적을 해보자면 네. 추미애 후보의 최근 상승세 때문일 겁니다.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 경선으로 갈 때까지 어쨌든 상승세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 고발사주 의혹이 부각이 되면서 네.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후보 측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는 그런 네. 양상이 펼쳐지고 또 상승세가 또 눈에 띄다 보니까 그거를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아마 이제 어제 공세를 펼쳤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사실 3위인 그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경선 레이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예, 추미애 후보가 브론즈 크로스, 그러니까 3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실버 크로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2, 3, 4, 5위의 합이 50%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래야 결선 투표가 결선 투표를 이루어져서 막기 까지 갈 수 있죠. 3위가 2위와 경쟁을 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 2위가 3위를 견제하는 게 결선 투표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근데 약간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또 쉽지 않은 측면.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의원직 사퇴 카드가 있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네. 또 이제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공격이 가는 약간 양가적인 좀 곤란한 차원이 좀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이 손준성과 추미애 후보를 연결짓는 것이 당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진아 기자님 고개를 강하게 좌우로 흔들었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같거든요. 이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지금 완전 프레임이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 여권에서 누가 비호했고 청와대에서 누가 비호를 했느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사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경선에서는 뭐 추미애 후보라든지 뭐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소지가 될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본선에서는 그때 그러면 그 여권 누구였는데 그렇죠. 라고 가면은 여권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거는 거의 팀킬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누구랑 더 가까웠느냐는 본질이 전혀 아니고 네네. 실제로 당시에 윤석열 검찰에서 이 검사들이 그 문서를 만들었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야권의 정치인한테 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인데 갑자기 손준성이 누구랑 더 친하냐, 청와대에도 친한 사람이 있다더라. 좀 이런 얘기를 좀 엉뚱하게 퍼지는 완전 이 지금 본질이 상황이 있는 바뀌었습니다.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아주 뭐 여러 사람이 반응을 내놨어요. 윤 캠프 쪽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했나요? 윤석열 캠프 측 대표 반응으로는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 전 장관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뭐 손준성 검사의 유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엄호가 있었다고 실토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 공세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윤 캠프의 이제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유임을 시킨 손준성 검사가 야당 정치인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고발 사주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한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엉뚱한 공격이긴 합니다. 이게 본질에 대한 답변을 안 하려다 그렇죠. 보니까 예. 프레임을 이게 비틀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대로 하자면 정권 차원에서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을 일단 시킨 뒤에 예. 범여권 인사들이나 기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고발장을 쓰라고 한 뒤에 그걸 다시 야당의 총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한테 전달한 다음에 야당이 그걸로 고발을 하도록 유도를 한 뒤에 1년 4개월을 묵혔다가 윤석열 총장이 중도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한 뒤에 다시 넉 달 있다가 이걸 터뜨리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박지원 만물설. 그러니까 신이 아닌다면 사실은 뭐 이런 차원의 공작을 한다는 거는 뭐 사실 불가능하니까요. 만물 박지원 유래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엉뚱하게 너무 길어지는 의혹 제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낙연 후보는 의원직 그 사퇴를 한 것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네, 그래서 지난주 딱
이 수요일 이 방송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을 처리를 했는데 재석 209명 의원 중에 찬성이 151명이었고요. 반대가 42명, 기권이 16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반대 42명 궁금합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승부수들을 보면 네. 어제 나왔던 이제 100분 토론의 그 문제 제기가 좀 엉뚱하게 튀는 것도 그렇고요. 네. 오늘 이제 종로 국회의원직을 던짐으로써 네. 다시 또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야권 중심으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종로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일종의 러닝메이트로 원래 같으면 대선에 참여할 수가 없는 이준석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종로 출마를 통해서 야권 후보와 일종의 러닝메이트 개념을 가져가면서 2030 층에 대한 이 소구력을 높일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네. 그럼 전혀 이낙연 후보가 이제 기대하지 않은 부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차원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뭐 종로 선거에나 서초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출마 예비군들이 사실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면 뭐 거기서 후보가 되지 않은 분들이 여럿 그렇죠. 8명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후보 거론되고 있고 또 심판론을 제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본인들의 그 국민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청주 상당 같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경우는 전당원 투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후보 내려면 네. 이렇게 스스로 사퇴한 자리에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당원 투표를 대선 앞두고 해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 세계일보가 아침에 이어서 단독 기사 2개를 더 게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서 어떤 단독 기사가 또 추가된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먼저 이제 단독이라고 했던 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그러니까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요. 후속 이제 단독 보도는 최 씨가 아닌 윤 전 총장에 관련된 사건 정보도 담겼다. 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문건에 따르면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담긴 사건의 처리 개요, 뭐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실명 등은 검찰과 진정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이런 게 다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최 씨와 오랜 기간 그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던 옛 동업자인 정대택 씨. 이분에 네. 대한 뭐 재판 결과 법원 사건 번호 그에 대한 정보 가장 많이 담겼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과 최 씨 측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 윤 캠프 쪽에서는 문건 내용상 그 검찰의 이제 소관 부서에서 언론 대응이나 이제 국회 대응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거지. 이게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윤 총장 개인이나 혹은 이제 최 씨 측을 변호하기 위한 그 변호를 돕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대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장관 해당 문건 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 발표하신 거죠? 어제 법사위에서.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뭐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가 더 조사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드팀 보고서라는 얘기가 언제 나온 건지를 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네네. 지난해에 한참 뭐 올해 초까지 걸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가 추진되던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부장이 그 징계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해서. 예. 발언했었던 내용과 지금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맥락이 통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검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었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을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권 반응을 포함을 해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장관 등이 하셨던 말씀은 잠시 후에 법사위원이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발사주 의혹, 예, 네.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고 정점식 쪽으로 이어졌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세계일보에서 폭로한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감찰을 하고 있었던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꾸렸다. 즉 수사로 전환한다. 네, 조사 전환한다. 감찰에서 네. 수사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10분 전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에서 양쪽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저희가 대기 시간에 얘기를 네네. 나눴던 게 사실 뭐 지금 계속 나오는 뭐 국정원 공작설이니 하는 것들이 본질에서 좀 비껴 있는 얘기다 보니까 네네. 수사가 본격화돼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시작하면은 야권의 지금 대응이 자칫하면 덫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양상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이걸 네. 좀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그런 문서를 줬으면 그건 공익제보니까 김웅 의원은 표창장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표창장 받을 일로 고발 사주를 아니 저는 컨디셔닝을 한 좀 건가 싶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라거나 오늘은 브리핑하는 두 분들이 더 흥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좀 얘기를 깜빡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굴을 해서 그거를 제보했다면 그게 공익 제보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미 드러난 사건들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달라는 고발장을 썼는데 그걸 공익 제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무리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 표창장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진아 기자님 내일 일본 가는데 뭐 시원하게 하실 말씀 하세요. 아니요, 굉장히 언짢은데 제가 가가지고 또 소송 나올까봐 지금 꾹 참겠습니다. 참고 계시는 겁니까? 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본어로 쓰겠습니다. 일본어로. 자,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오늘 오전에 발표됐죠. 네.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는 캠프 해체 선언했는데 자 1차 컷오프 결과 어떻게 봐야 되죠?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됐고요. 이거 그러니까 등수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예비 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탈락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네. 오르지 못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안 씨가 가나다 순에 제일 앞에 오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히읗이 많네요.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뭐 기자들이 이거 그러면 등수순이냐 막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네. 나중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사실 싶었죠. 등수를 발표를 안 하는 바람에 이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언론계나 혹은 뭐 여의도 쪽에는 두 종류의 또 지라시가 네, 네. 한창 서로 돌았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자, 네. 1등이 누군지가 동일합니까? 두 개의 찌라시에? 다르죠. 하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등, 나머지 하나에서는 윤석열 네. 후보가 1등. 전혀 믿을 수가 없네요. 각 캠프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될 때는 1차 그 컷오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그게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대세론을 점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1등이 다 똑같았어요. 여러 개의 찌라시에서. 네. 여러 개의 찌라시에서.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찌라시인데 하나는 홍이고 하나는 하나는, 네. 윤이다. 뭐 이런 뭐 각자 캠프에서 만들어서 돌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5대5 방식으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으로 선출을 하고 4명으로 컷오프하는 건 언제? 4명을 컷오프하는 거는 뭐 다음 달 8일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내일부터 TV 토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모두. 네. 그렇게 해서 6차례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거쳐서 다음 달 8일 4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네. 이 원래 대선에서는 네. 대선 후보 토론회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다를 것 이번에는 같아요. 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기대가 되죠. 네, 네.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도 어제 당장도 TV 토론에서 나온 돌출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네. 그런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가서 보려고요. 꼭 일본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네네네. 꼭 챙겨보시고 속 시원한 말씀을 일본어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으로. 네네. 일본 특파원 네. 으로 우리 신장기업 일본 특파원으로 일본에서 본 한국 정치 논평도 좀 날려주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자, 이 와중에 최재형 후보 캠프 해체 밝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날 페이스북에 갑자기 밤에 나왔죠. 이거 되게 예, 깜짝 예. 놀랐었는데 오늘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그래서 저는 후보 탈락을 하신 거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실무 캠프를 해체한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국민 여러분께 캠프의 문을 활짝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승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부수가 될까요? 제가 정치를 그래도 나름 이제 방송작가 하면서 거의 한 20년 봤는데 네. 사상 초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처음 봤어요. 네. 있던 캠프를 해체를 하고 단독으로 대선 경선을 뛰겠다는 건 거의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지난달에 그 최재형 후보와 관련돼서도 지라시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지라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네. 후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후원금이 잘 네, 모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25억 중에서 얼마밖에 못 모여서 캠프 해체한다. 굉장히 아니, 어렵다. 중도 사퇴한다. 이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예. 번쩍 그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마도 최재형 후보도 이제 뭐 여러 고민이 있었겠지만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고민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지금 캠프를 운영하기에 있어서 뭐 자금 측면이라든지 혹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금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내린 결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최초로 이 최재형 캠프에 결합을 해가지고 하셨던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이 어제 밤에 늦은 시간에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동안 피곤했었다. 정치 참 묘하다. 라는 글을 SNS에 올리셨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잠시 후에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천하람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해서 한중 장관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오기는 어제 왔나? 그렇고 오늘 장관회담 개최했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한중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특히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한국과 중국은 이사가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 이러면서 양국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다. 그래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까이 지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우리랑도 가까이 지내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예, 그런 거죠. 행사들 보면. 이번 방안이 좀 급한 측면이 있는 게 네. 조금 먼 시각으로 보시면 어디로 가보셔야 되냐면 올해 4월에 네. 정의용 장관이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을 때 네. 굉장히 홀대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에 가서 할 때 굉장히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그랬죠.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그 맥락이 나왔거든요. 그 뒤에 이번에 방문이 이루어졌으니까 중국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급한 걸음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베이징 올림픽 얘기도 대통령 만나서 비보도로 5%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 대통령 만나서는 무슨 말씀? 네,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이제 평가한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며칠 전에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탄도 미사일은 UN 대북 제재 대상이란 말이죠. 엊그제 발사했던 순항 미사일은 그렇죠. UN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데 자, 이게 어떤 전문가들 평가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교착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항상 그렇게 발사를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좀 분석이 좀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만간 다시 또 전문가 어제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부는 또 곧 한번 다시 시간을 잡아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내일 도쿄로 떠나시는 예, 서울신문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아 기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품 사건에 개입된 검사도 있었고 스폰서 검사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총선이라는 정치 행위에 개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14일에 있었던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사건을 총선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본질을 규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고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송기현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손견입니다. 네네. 어제 아주 법사위 회의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보니까 뭐 권성동 의원은 네. 박범계 장관을 왜 그렇게 윤 총장을 단정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셨고 어제 네. 법사위 그 회의 분위기부터 좀 쟁점이 됐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수사 대상이 네, 당연히 이제 윤석열 지금은 이제 후보인데 네,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될 건데 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연하다고 보고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단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수사라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 1차적으로 밝혀지고 나면 두 번째는 그러면 손준성 검사 혼자 했느냐 네, 아니면 누가 지시했느냐. 당연히 상급자가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건 아니냐. 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너무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예 질에 먼저 방어하려는 쪽으로 나가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결국 잠시 전에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네. 네네. 5시 53분 발로 네. 그 중앙지검에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수사팀 꾸렸다. 네. 예, 대검 감찰부 파견 갔던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 2명 등을 포함해서 네네. 총 7, 8명으로 수사단이 꾸려졌다라는 그렇군요. 기사가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럼 공수처와 네. 검찰이 동시에 같은 네.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아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아마 초점이 되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네. 검찰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위로 해서 그 고발장 초안이 작성이 되게 됐느냐. 예, 내부적으로 어떤 지휘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이런 부분은 아마 감찰을 통해서 네네, 상당히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찰이 좀 더 먼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제보자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네. 김웅 의원한테 전달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가 먼저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니까 네네. 그 부분은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검찰에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작성 경위라든지 검찰 내부적 네. 과정을 먼저 감찰을 통해서 또 뭐 들여다본 점이 있으니까 그걸 볼 그렇죠.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제보 그 손준성 김웅 제보자 또는 네. 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이 네.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공수처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첩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제보자 쪽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네네. 들면 그 SNS의 계정이 동일한 걸로 거의 네. 확인됐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네. 오늘 어떤 다른 이제 그 매체에서 나온 거 보면 제3의 검사가 있다. 네네. 그 얘기 나왔죠. 아니면 검찰 내부에 제보자가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은 아마 이 사건 제보자인 조은성 씨께서 공수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뭐 네. 진술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과정은 우선 먼저 공수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네.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오늘 입장문에서 네. 고발장 작성하거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네. 객관적 정황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그 무슨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추측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예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늘 손 검사의 그 발표를 보고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네네.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네. SNS 계정의 동일성 여부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SNS 계정상의 그 프로필을 보면 네. 그 풍경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나무 두그루 있는 그런 사진이요. 예. 그 풍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풍경입니다. 네네.
어디 널리 알려진 뭐 공원이나 이런 데 풍경이 아니라 네. 아마 본인이 어디 갔었던 인상 깊었던 장소, 그게 개인적인 방문 장소의 풍경인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점을 먼저 해명을 하거나 아마 설명하지 않는 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아니 그래서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뭐 손절됐다 이렇게도 평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손 검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혹시 굉장히 네. 강한 이 검찰 카르텔에 대한 또는 강한 네트워크 검찰 전현직 검찰들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가 그쪽에서 나를 마지막에는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런 신뢰 때문인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런데 검찰 출신으로서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어떤 자료가 밖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그런 정황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예.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확보된지 여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의심도 사실 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는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의심일 뿐이고 추측이긴 한데 네네네. 그런 점에 비해서 일단 본인은 부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를 공수처나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를 하고 있는가를 송 검사가 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면적인 부인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런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도까지 네. 그 외부에서 알 수는 없다고 보고 네. 현재 검찰에서도 그 정도까지 예. 손준성 검사는 이쪽하고 내통을 하지는 않으려고 저는 믿고요. 좀 더 수사가 이루어지면 네. 손준성 검사가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예. 확인이 분명히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뭐 일부 부인도 아니고 전부 부인을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라는 참 그 의문이 좀 드는데요. 자, 두 번째 거는요. 네네. 소위 네. 장모 사건 대응 문건과 관련된 말씀을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작성자는 대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캠프나 대검이나 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용도에 대해서 윤석열 네. 캠프 쪽에서는 이거는 통상 업무다. 국회 보고나 언론 대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검찰을 사유화한 것이다. 네. 네. 이 문서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견이신지 좀 말씀해 우선 주시죠. 그 내용 자체가요. 네.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서 네. 그 초점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응 문건이라는 거예요. 예, 예. 어느 쪽에서 어느 한쪽을 방어하는 그런 취지의 방향이 충분히 많이 네.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점이란 그런 사안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업무 차원에서의 그런 확인은 아니다. 네네. 그런 것이 하나 그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예.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이제 문무일 총장 때 네. 검찰의 정보 관련된 분야를 이제 사실은 홍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건 자체를 보면 정보 수집했더라고요. 여전히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판사의 동향에 관련된 것도 같이 네. 그 수정관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무일 검찰 시절에 정보 기능을 없앤다고 해놓고서 네네. 여전히 다시 그것을 윤석열 검찰 때는 그것을 부활시켜서 검찰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것 자체도 문제다. 정보 수집 활동을 그거 했다는 것 자체도 자체도. 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 차원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문서 보면 그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사실관계만 뭐 정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면 어떤 사실관계는 강요다라고 해서 법률상의 평가를 해놓은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죠. 그것을 네. 문건을 작성한 예.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방향으로서 문건이 작성됐다. 네. 그러면서 이게 특정 의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캠프 네. 쪽에서 또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달 4월달 고발 사주 문건이나 장모 네. 의혹 대응 문건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
본인은 식물총장이었다. 네. 고위직 식물총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네. 식물총장이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을 보면 네네. 상당 부분 오히려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특히 자기 쪽이라고 하는 네. 윤석열 난리라고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네. 검찰 활동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만은 네. 우리가 월성 원전 사건을 보더라도 네. 여러 가지 그 법무부나 이런 그 어떤 그 저쪽에서 견제가 있었다고 하면 네.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죠. 네. 그런 자. 것을 보더라도 네. 윤석열 그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 사실은 그냥 변명일 뿐이라고 그게 안 보이죠. 네. 사실 2019년에 네네. 그 검찰 인사 있으면서 네. 소위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깝지 않은 분들은 그때 거의 네네. 뭐 80여 명 이상, 90여 명 이상 다 옷을 벗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예. 윤석열 라인이 장악했다고 보이죠. 예, 근데 뭐 식물총장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소위 수사정보정책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과 네. 총장과의 관계,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뭐 통상적인 보고 말고는 뭐 하는 거 아니다. 관계 별로 네. 그렇게 관계 깊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소위 과거에는 범정이었는데 범정과 총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측근이죠.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계속 내 옆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가장 최측근이라고 봐야 되고, 네. 뭐라 할까요? 가장 책사라고 이제 저희들이 삼국지 이런 데서 보면 네. 어떤 책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와 제갈공명 사이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검찰에서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네. 다 변명을 하시더라도 너무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변명을 하더라도 너무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예,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골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어떠셨나요? 진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인지언어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일단 코끼리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의 인지심리를 프레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레임이란 특정한 언어를 듣게 되면 떠오르는 사고의 틀, 이걸 말합니다. 사람은 그 사고의 틀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즉, 프레임이 설정되는 순간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금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저 멀리 사라지고 우리는 세금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제도라는 틀을 갖게 됩니다. 그 틀에 맞는 뉴스만 진짜 뉴스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실은 가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발 사주 대 제보 사주, 검찰 사유화 대 정치 공작, 검찰과 당의 유착 대 공익 제보.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진실의 자리를 몰아내고 정치적 프레임을 끼워 넣으려는 말 대 말의 전쟁이 시작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진실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진실과 정치적 프레임을 구별할 수 있는 눈 밝은 유권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혁명의 후예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T-Rex의 Children of the Revolution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기업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최재형 캠프 어제 캠프 해체 선언을 했죠. 난생 처음 보는,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혼자서 선거운동을 뚜벅이로 한 적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뭐 마라톤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캠프를 해체하고 그렇게 혼자서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캠프 해체 선언을 어젯밤 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선언했던 최재형 캠프의 공보특보 천하람 변호사 모시고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대통령을 위한 경제 이창민 교수와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엄청난 비판을 들었죠. 매주 수요일이군요. 참.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정기 코너입니다. 사람과 일에서는 극적 타결을 이룬 서울교통공사의 파업 이야기. 도대체 파업은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제가 아직 남았는가. 이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남았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조리 노동자 폐암 발병 관련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해서 YTN에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인천에서 있었던 것이죠. 일단 10곳을 표본조사했는데 예외 없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임자원 변호사, 노동전문 임자원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살펴드리고 천하람 변호사님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직생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돌연 야밤에 SNS로 캠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 중도 하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승부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최재형 후보 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네, 이거 뭔 뜻입니까? 야구로 치면 자기 스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윙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치에 이제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네. 스트라이크를 겁내다가 약간 여기저기서 이제 훈수 두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들으신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윙이 아니라 남들이 하라는 스윙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이 하라는 대로 스윙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뭐 대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남들이 하라는 데서는 안 되고 나만의 스윙,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근데 아직 그 본인 스윙 폼이 지금 있으세요? 정치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본인 스윙 폼이 아직 안 잡히신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예. 최재형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최재형 후보가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하신 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감사원장으로서의 국감에서나 나왔을 때는 그 흰머리에 뭔가 이 꼬장꼬장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결의가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서 사실 그런 뭔가 원칙주의자적인 면모 그러면서도 미담이 있는 뭔가 따뜻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많이 잃으셨어요. 제가 네. 옆에서 봐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요새 트렌드에 맞아요. 그 우리 당대표 선거 할 때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준석 후보 캠프 뭐 네. 별게 없었다. 캠프 3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뭐 홍준표 후보, 추미애 후보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 보면 다 거의 단기 필마고 물론 실무자들은 많이 계시지만 의사결정하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재형 후보 캠프에 몸담아 있으면서 보면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느리다. 모든 선거 캠프의 핵심적인 고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예, 요즘 맞습니다. 이게 비대면이고 SNS 선거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빨리빨리 피드백도 안 나오고 또 후보의 뜻이랑 다르게 막 캠프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 작고 효율적인 캠프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최재형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도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단기 필마로 하시려면 이럴 때일수록
이 방송에서의 접촉면을 넓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인데 네. 미디어 노출 최대한 늘리셔야 되고 네네. 제가 지금 뭐 공보특보 자리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건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후보께 직접 다시 한번 꼭 나오시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네. 이제 전언은 있으셨는데 날짜를 좀 정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캠프에 처음으로 그 결합을 하셨었고 상황실장이셨죠. 김영우 네. 전 의원이 어제 매우 늦은 밤 SNS에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네. 오늘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생겼다. 2달 만이다. 그동안 너무 피곤했다. 정치 참 묘하다. 묘하죠. 라는 묘한 글을 쓰시고 강아지와 함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셨어요. 요새 뭐 반려견이랑 찍은 사진 올리는 게 트렌드니까요. 네, 트렌드. 네, 이 말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읽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캠프 내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 초년생도 아니죠. 정치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께서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로 갔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네. 최재형 캠프 안에 심각한 그 분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캠프 안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모든 캠프는 다 난장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네. 저는 최재형 후보 캠프가 분명히 그런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있었다. 지금 예. 후보께서 캠프 해체를 선언한 마당에 굳이 감출 필요 없는 거니까 저도 네네. 말씀드리면 네. 캠프의 정체성이나 노선이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우 상황실장 혼자 후보랑 같이 다닐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솔직히 초창기의 분위기도 좋았고 심플하고 메시지도 일관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네네 그랬죠. 그러다 보면 김영우 실장과 굉장히 결이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이 다른 상황에서 캠프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에 서로 각자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대형 로펌 대표 출신의 이제 총괄본부장께서 오시고 근데 그분이 생각보다 감이 좋으세요. 근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현실 정치의 경험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서초동하고 여의도는 좀 멉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캠프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후보 캠프들이랑 비교를 하면 유승민 후보 캠프는 뭔가 단일화된 그 느낌이 있죠. 유승민 계 내지는 뭐 개혁 보수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게 있고 홍준표 후보 캠프는 홍준표 후보 자체가 캠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랑 되게 비슷하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만 거기는 대세고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메시지는 중구난방이에요. 그쪽도. 사실 그래요. 중구난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후보 캠프는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 후보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답답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두 사람을 뭐 어떻게 재배치하거나 영입하거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아예 완전 해체하고 아주 작은 의사결정하는 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하는 그런 캠프로 가겠다 결정하신 거죠. 의사결정을 그 심플하게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듭니다. 최재형 후보께서는 각종 그 국민 면접에서도 그랬고 처음 출마 선언하실 때도 그랬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조사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하는 게 처음 출마 선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소위 국민 시그널인가요? 면접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즉 정책적 준비의 측면에서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다 못하기 때문에 캠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캠프를 해체하면 어디서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구체적 대안을 마련을 해갖고 오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세요? 사실 그래서 뭐 정책적인 자문이나 뭐 이런 스터디나 아이디어는 계속 받으실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책적인 거를 가지고 소화해내고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거냐라는 거는 후보가 좀 더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공부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부분, 뭐 물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국민 면접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죠. 그거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그거 어디다가 설치하냐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아유 뭐 구리랑 의정부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서울이랑 없는 부산에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럴 얘기할 수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랑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다라는 게 뭐 모범 답안인 거고요. 네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도 네. 후보께서 요즘 세상에 공부하려고만 하면 꼭 캠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날도 됩니다. 아 근데 대선 정책이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컨텐츠들 위주로 더 얘기를 해야죠.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보면 캠프가 갖다 주는 얘기를 후보가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후보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뭘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스스로 이미 갖고 있는 컨텐츠를 꺼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선 후보의 컨텐츠가 대선 후보 스스로의 컨텐츠만으로 대선 공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그 물음표가 지금 찍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렇고요. 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캠프 안에 갈등 상황이 있었다. 정치 참 묘하다라고 김영우 전 상황실장도 이제 벌써 전이네요. 상황실장도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런 갈등 양상이 있었다. 그럼 본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모여있는 캠프 내 갈등 상황도 조정하고 통합하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 지금 갈등과 분열 양상이 극심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캠프의 기능에 대한 어떤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최재형 후보가 캠프를 많은 분들 합류를 받았을 때는 캠프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요즘의 트렌드에 좀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캠프에서 회의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이슈가 다 지나갑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네. 캠프를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사결정하는 조직은 아주 심플하게 가져가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뭐랄까 캠프의 목적과 구성에 대한 변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조율을 못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체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최재형 후보 캠프가 뭐 갈등이 그렇게 극심했다거나 뭐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서 유독 뭐 별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8위로 8위까지는 전부 다 1차 그 컷오프가 그 결정이 됐고 네. 8명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2차 4명으로 압축되는. 자, 초기에 최재형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을 때 4명 컷오프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거다. 그렇죠. 몇 위로 올라갈 거냐. 이게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객관적 수치를 놓고 보자면 4위 컷오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냐. 네. 원희룡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이 오히려 뒤통수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니면 오히려 앞서 있다 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자 4위 컷오프에 들어갈 수 있는 캠프까지 해체한 마당에 네.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한 보관이라기보다요. 네. 최재형 후보가 원래 국민들의 기대를 받던 부분을 살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고 출마 선언 때도 얘기했고 감사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 보여주셨지만 네. 정말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는 그 결기를 다시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네. 그 결기를 발휘하는 시작점이 저는 캠프 해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감사원장일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다시 되살리기만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사회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근데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아니라서 감사원장 때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근데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리고 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사실은 본인의 색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자기 스윙이 안 나오면 그거 못하는 거죠. 네. 네.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어제 캠프 해체를 하셨는데 일요일 날은 윤석열 후보와 저녁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공조하는 모양새를 보이셨어요. 네.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최재형 후보가 너무 정치적 문법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 즉 이런 그 판단을 이런 그 의견을 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만난 겁니까? 솔직히 반대하는 의견도 캠프 안에서 많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당장 나왔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네. 선의보다는 경쟁의 방점이 찍히는 경선 단계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최재형 후보께서 당시에도 자기가 봤을 때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런 식으로 김웅 의원 참고인인데 막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야당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며칠 전 일요일 날 만나기 며칠 전에 최재형 후보께서 본인이 이런 메시지도 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알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나온 고발장이라면 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미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감싸주겠다는 게 아니라 작금의 어떤 여당의 정치 공세나 윤석열 게이트로 만드는 것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지 전혀 정치적으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나치게 윤석열이라는 감나무 밑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입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그 떨어지는 것을 스무스하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냐. 본인 스스로의 강점을 훨씬 더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보다는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요즘 홍준표 후보의 그 얘기처럼 좀 네.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네. 캠프 내에서 꽤 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굳이 우리가 적대시하게 할 필요는 없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빠지면 그분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가겠냐, 유승민 후보에게 가겠냐. 올 곳은 우리밖에 없으니 네네네. 우리가 굳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과 척을 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캠프를 해체한 마당에 말씀드려야죠. 이제 더 이상 감나무 정치하지 않겠다. 하서는 안 되죠. 혼자 뚜벅뚜벅 간다. 열심히 하셔야죠. 네. 자, 백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우리 천하람 공보특보와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패딩 조끼를 춥던데요? 입으셨네요. 아, 그래요? 전 아직 여름 옷인데. 겉에 입으셨잖아요. 계절을 한 계절 빨리 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원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네. 카카오 지배구조랑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해보려고 했어요. 네. 하도 90몇 개를 다 그 인수합병하고 네. M&A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서 경고 한번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어차피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은 그런 큰 빅테크 기업에 스타트업 한 다음에 팔고 엑시트하는 게 스타트업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 기업의 생태계에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카카오를 좀 옹호하는 쪽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도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상생 방안을 어제 냈어요. 카카오가. 이 상생 방안의 내용이 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상생 방안 내용이 뭔지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얘기부터 좀 복잡해가지고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고 그 상생 방안은 뭔지 차근차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배경은요.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가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사실 올해 1월이에요. 잘 네. 기억 못 하실 텐데 네네. 그 K큐브 홀딩스라는 개인 회사에 네.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친족하고 자녀를 취업을 시켜가지고 연봉을 맞아요. 받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골목 상권까지 다 네. 탈탈 털어가냐 이런 거. 여담인데 제 친구 중에 택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네. 제가 오늘 통화를 해봤더니 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카카오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라는 건 저는 여기서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론, 언론 이런 데서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국감에서 네. 카카오 네이버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공정위도 사실은
저번에 공정위가 무슨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재벌들 소유 구조. 네, 공정위가 네, 네. 매년 하는 건데 네. 그때 이번에 플랫폼 기업만 따로 콕 집어가지고 또 통계를 내서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정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율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주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네,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얘기가 됐던 게 국민들한테 다가왔던 얘기는 카카오 티 택시 서비스가 조정됐다. 택시 기사분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지? 스마트 호출하려면 1,000원 더 내야 되고 네, 네. 뭐 벤티는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네. 또 무슨 뭐 블랙은 또 얼마 더 내야 되고 네, 네, 네. 일반 택시를 부르는 게 원오브 댐이 되고 네. 좀 비싼 택시 서비스들이 많아서 뭘 눌러야 되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택시 기사들 받던 멤버십 요금은 또 인하하고 대리운전 수수료도 조정하고 뭐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도 한다. 이래서 뭐 90 몇 개를 그 소규모 업체들을 다 또 인수하고 골목 상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원래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카카오가 좀 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올해 들어와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펴가지고 오히려 좀 되게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를 제공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냥 보통 기업들 가지고는 저희가 아시는 독점 이런 거는 네. 그냥 소비자들한테 가격 높게 받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좀 독과점 형태가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게 형태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플랫폼에 자기 회사에 유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또 굉장히 독특한 게 뭐 카카오 아니라도 배달 서비스 생각을 해보시면 네. 기존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 있다고 치면 네. 거기에 가입하시는 소위 말하는 음식점주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섭력이 떨어지는 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고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양면 시장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공정위가 규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정위가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스탠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존에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규율, 독점 규율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삼성이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는 걸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골목까지 들어간 건 아니다. 물론 이 대형 마트나 이런 거는 골목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골목 상권을 망하게는 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존의 공정위의 잣대로는 이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어렵다라는 건가요? 기존의 태도나 잣대로는? 기존에 잣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크게 확장된 게 네. 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했다 그래서 네, 그게 네.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잣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에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미 크기 시작하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런 것들을 인수합병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일단은 기업들이 작잖아요. 네. 되게 작은 기업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랑 애플이 합친다 이러면 어우. 그건 너무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예. 독점이 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바다가 좁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카카오가 어떤 자그마한 스타트업을 인수합병을 하는 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판단하는 거는 기존의 잣대로는 조금 힘들 거거든요. 그렇지. 스타트업 기업을 카카오 같은 큰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했다. 이게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하다. 네. 그리고 아까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기사 나왔는데 카카오가 그 M&A 인수합병 심사를 굉장히 많이 피해갔다 이런. 네, 그랬죠. 한 번도 뭐 제대로 심사한 적 없다 이러던데. 예. 근데 그게 작은 기업들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도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4개만 딱 심사받았다고 그러네요. 예. 네. 예.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 아주 작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걸 공정위가 일일이 심사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피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작년에 인수합병을 되게 작은 기업을 하면서 일부러 규모를 줄여가지고 심사를 피해갔다는 의심을 요즘 받고 있어요. 아. 미국 공정거래 당국에.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밌는 현상을 보셔야 될 게 저희가 그거를 킬러 M&A라고 그래요. 요즘 새로운 이제 개념인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트업 중에 좋은 잠재적으로 나의 경쟁자가 될 것 같잖아요. 아. 네,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 보이면 네. 작을 때는 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요. 예. 근데 재밌는 현상은 산 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더 이상 발전을 안 시켜요. 아. 그게 킬러 M&A인데 그 개념이 미국의 제약업계 파이자 같은 데 있죠.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연구를 제가 오늘 오면서 찾아보니까 미국 제약업계에서 인수합병 중에 한 좀 높게 잡으면 한 8%가 킬러 M&A로 의심이 돼요. 아. 근데 그게 이건 인류의 진보에 이거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작은 기업이라서 예. 일단 FTC 심사 대상이 미국 공정거래 심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피해가. 아, 그럼 우리나라도 뭐 별로 그러니까 다르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그런 거는 이제 인수합병 심사 기준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이 킬러 M&A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과문해가지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고 돈도 많고 하니까 경쟁사가 될 만한 경쟁 기술을 가지고 있을 만한 업체를 인수합병해서 죽이는 거네 그러니까. 아, 그건 인류의 진보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 복지의 향상에 좋은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예.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네. 대기업한테 자기 기업을 팔고 엑시트하는 네, 그걸 노리고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M&A와 킬러 M&A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예.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공정위도 중요하지만 이제 법원의 판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생각 말고요. 네네. 조금 더 뭐랄까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시고. 이거 굉장히 사실 뭐 법률가로서 보기에 네. 잣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 적극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킬러 M&A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딱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백진장 한 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입증 책임을 이제 공정위가 지는 게 아니고요. 예. 기업한테 증명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거 킬러 M&A 아니다. 아니다. 우리 이거 제대로 해서 뭔가 시너지 낼 거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보이거나 입증 책임 뭐 그런 식으로 방법들이 개발이 돼야죠. 네네.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이런 부분은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공정위가 아니라 회사에서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카카오 상생 방안을 킬러 M&A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해봤고요. 네. 카카오 상생 방안을 내놨어요. 이 상생 방안이 네. 뭐 어떤 좀 대책이 될까요? 다시 주가 올라갑니까? 이 상생 방안 제대로 실천하면? 제가 오늘 주가는 확인을 안 해봤고 네. 상생 방안 내고 나서 주가가 또 살짝 좀 오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상생 방안을 보니까 카카오티 택시 서비스 중 아까 같이 복잡한 서비스를 좀 단순화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택시 기사들한테 받았던 멤버십도 요금을 인하하겠다. 대리운전 수수료도 좀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자기들 이제 뭐 수수료를 조금 맞아요. 이렇게 낮추고 낮추겠다, 골목 상권도 철수하겠다.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 중단한다. 네. 일부 보험 상품 판매 잠정 중단한다. 그다음에 3천억 원 규모 5년 동안 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기금을 내놓겠다. 이런 게 이제 주요하게 상생 방안인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킬러 M&A, 킬러 M&A, 킬러 합병 같은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당장 골목 상권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가족들이 지주회사
거죠? 어디 홀딩스인 거 보니까. KQ 홀딩스가 근데 실질적인 또 지주회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간 애매한 외곽 지주회사 같은 형태. 참 복잡합니다. 네, 그런 네. 외곽 지주 회사에 친인척들, 자기 자식들, 그다음에 어머니도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닙니다. 거기는 어머니는 남양유업이 어머니. 네, 남양유업은 90여 세 어머니가 들어가 계셨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외곽 그 지주회사에다가 그러면은 상속하려고 한 건가? 승계시키려고 한 건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배구조 문제나 네. 실제로 다른 다른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상생 기금 만드시는 거야 뭐 겉으로는 나쁜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건 기존 재벌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부하는 거랑 거의 패턴이 그럼요. 똑같잖아요. 재단 많습니다. 현대에서 만든 재단도 있고요. 삼성에서 만든 재단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에서 철회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너무 거대 공룡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너무 많은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딱히 킬러 M&A가 아니라고 그래도 예. 너무 많은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문제. 네네. 그다음에 지금 또 계열사들 막 상장 많이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주이해 침해거든요. 사실은. 그렇네.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카카오는 해결책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플러스 외곽에 아까 말씀드린 공정이나 금융이 네. 이런 데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음. 조금 이제 체계화 시켜야 되는 본격적으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카카오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계열사들 너무 많은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하는 플랫폼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랫폼 모기업이 너무 많은 산업에 진출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상장했을 때 모기업 주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계열사들이 다 예, 상장되면. 보통 이제 모기업 주주들의 이해상충으로 보죠. 예,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를 놓고 봤을 때 네.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 이번 상생 방안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되긴 어렵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거 라디오 듣고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저기 뭐 심상정 의원은 내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예. 다른 후보들도 이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입장들을 조금 내주셨으면 저는 이거 좋겠다. 뭐 모든 대선 캠프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봐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경제 정책 중에. 네. 경제 정책 중에 부동산만 경제 정책이 아니고 예, 민생 맞습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 내셔야 된다라고 우리 경제개혁연구소 이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노동의 가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일, 노동 전문 변호사 임자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는 벗으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연사가 여럿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요. 예, 예. 우리 둘이니까 여기 좋네요. 이 가림막 딱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요즘은 사람의 하관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감추는 게 또 편할 때도 있고요. 아, 물론. 네, 그렇긴 한데요. 예. 자, 어제요. 우리가 엊그제 이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이죠. 예전에 1, 2, 3, 4호선하고 5, 6, 7, 8호선이 따로 분리돼 있다가 그게 통합이 되면서 서울교통공사로 통합이 됐고 거기를 비롯해 가지고 6개 대도시의 지하철 궤도가 그러니까 코레일 빼고 다 멈춘다.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타결이다,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내용을 뭐가 쟁점이었고 어떻게 타결됐고 그래서 남은 불씨는 뭐다. 질문이 너무 한 번에 많이 가는데 네, 쟁점이 뭐였느냐 이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시설을 이제 위탁 운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한 5천억대 적자가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그 적자 폭이
2배, 3배 확정을 뛰었던데요. 해가지고 뭐 한 1조 5천억까지 갈 거라고 1조가 하더라고요. 넘는 적자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시가 그래서 경영 합리화를 강하게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교통공사 네, 측에다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은 알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뭐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런 비용을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인력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인데 네, 그렇죠. 인력 구조조정만 구조조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내놓는 대책이 인력을 크게 감축시키고 이제 많은 부분을 외주화시키겠다. 한 2,000명 감축하겠다고. 예, 대략 그 계획을 정도까지 나와서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를 했던 했죠. 거죠. 예. 근데 그 세부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이 적자폭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이제 공익 서비스 제공 비용, 그러니까 무임 승차 비용이 있잖아요. 무임 수송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 무임 승차 그러면은 고용가들이나 불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려서 무임 수송 비용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몇 세 이상 되시는 분이나 뭐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그 무료로 이제 이거 지하철 그러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서비스가 그래요. 제공되고 원래 있는데 어르신들이 1호선 타고 그 온양온천역까지 무임 수송으로 가셔서 온천하고 올라오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예. 그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인데 네. 그거에 따른 손실이 뭐 지자체나 공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와 관계해서 그것을 풀어볼 생각보다는 일단 공사 내부적으로 이걸 해결해 봐라. 네네.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이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임수송 국비보전 논의 그다음에 일방적인 구조조정 2,000명 일방적으로 그 해고하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당장은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예. 장기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예. 불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경영 정상화는 노사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하겠다. 네네. 뭐 심야 연장 운행 폐지하고 7호선 연장 구간 관련해서 뭐 근무 조건 별도 합의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익 서비스 무임 수송 관련해서 국비 보전을 정부 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하겠다까지가 합의 내용이에요. 노사 간에 이제 힘을 합쳐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건의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불씨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예.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도 네. 이러한 공익서비스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려면 결국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 무임수송 관련돼서 공익서비스를 계속해서 하려면 이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니까 예. 그러려면 결국 정치권에서 예산 편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 시민들에게 지하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저도 차가 없어서 거의 90% 정도를 지하철을 이용하고 다니는데 네, 네. 그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 발생한 적자를 그 지하철 운영사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 회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구의역 그렇죠. 그 스크린도어 사건을 놓고 보면은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주화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외주화해서 인력을 줄여버리니까 예. 안전 조치하지 못하고 혼자서 작업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한 그 업체의 경영 문제로 맡겨두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좀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려면 국회와 기재부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학생 수가 많은 10개 학교에 급식실을 대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요거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도 이 작업 환경 급식실 작업 환경 관련해서 관여를 하셨다는데 이 실태조사 결과 의미 그 내용과 의미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그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급식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조리 노동을 해온 분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그분들 중에서 폐암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미 노동 현장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알려진 문제이고 네네. 이게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올해에만 벌써 5분이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아, 급식실 노동자 네. 중에서 폐와 그분들의 관련된? 폐암은 급식실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선뜻 급식실에 거기가 무슨 뭐 유해 물질이 나오나요? 급식실에서 밥 짓는 데서? 네. 그 이번에 그 지자체에서 지금 뭐 전수조사가 얘기되고 있고 실태조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벌어질 테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나온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네, 유해 물질이 인천에서 상당하다라는 거죠. 10군데. 예. 예. 그럼 어떤 저도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도대체? 관련 사건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제일 꼽히는 게 조리흉이라는 겁니다. 조리. 흉. 아,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리흉? 그 기름을 이용해서 고온으로 조리를 하다 보면은 네네. 발생하는 연기 있잖아요. 사실 아. 우리 집에서도 나요, 조리하다 나요. 보면 나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게 뭐 연기다, 수증기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내부 물질을 보면은 뭐 휘발성 발암 물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엉켜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름을 사용해서 태우다 보면 거기 발암 물질 나오는데 그게 네. 또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네네. 인체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리흉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는 2010년부터 이것을 EA 발암물질, 그러니까 EA 발암물질이면은 그룹 1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특히 폐암과 관련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이 학교 급식실이라는 곳이 일종의 이제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네. 산안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업장이었단 말이죠. 아. 근데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에 그 지침을 바뀌면서 적용 사업장으로 바뀌긴 하였으나 네. 교육부가 대처가 좀 미흡한 바람에 네네. 사실상 최근까지도 급식실의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학교장이나 네.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의 어떤 관리 책임하에 맡겨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미 2010년에 국제기구에서는 이거 발암물질이다 조리흉이 그리고 네. 조리흉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조리 노동자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특히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제 저는 좀 손을 많이 놓고 있었다고 보고 네.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그 관심과 조사에 도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는 많이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조리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시청자 중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리흉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기름을 이용한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 초미세 분진. 근데 이제 이 조리흉에 대한 측정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리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 조리 그래 과정에서 보이고.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결국 급식실에는 이제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핵심인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도요. 급식실 사진을 보면요. 네네. 그 벽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가 조리 설비에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 음식이나 분진에 예, 이런 것 예. 때문에 찐득찐득하게 둘러붙어 있어가지고. 그 설비 자체가 그것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반을 가리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왜 우리 급식실 생각해보면 캐노피 후드라 그래서 약간 예, 예. 삼각형 모양의 환기 시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예.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예, 조리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리흉 등의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야 빨아들이는 되는데 거죠. 이게 예.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공기 중에 이미 다 떠돌아 다닐 뿐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의 호흡기로 다 침투된 이후에 그게 빠져나가 버리는 사실상 환기 시설로서 별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냥 열기만 빼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면요? 돼버리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그 안에서 뭐 이분들이 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셨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세척제도 이게 이분이 조리 설비를 닦기도 하고 바닥을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척제를 많이 복합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뭐 벤젠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도 있고 그런 1급 발암물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해 요인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너무 좀 무방비하게 사용됐던 문제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아니, 세척제 부분은 그러니까 조리흉은 조리 과정에서만 그치는 거지만 사실은 세척제가 너무 그
이 무방비 상태에서 여기저기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면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결국 많이 학생들에게 좋았을 텐데 간접적으로 노동자분들한테는 안 좋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학생들에게도 학생들 영향을 줬을 수 건강에도 있고요. 그 음식에 이거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학생들에게도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영향이 예. 있을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조리흉 이거는 기준이 없으니 그러니까 전부 다 개별 기준으로 하면 기준 이하일 수 있지만 조리흉이라고 하는 복합 초미세 분진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지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뭐 늦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 실태조사에 나서는 거, 그다음에 일부 언론이 관심 가져서 계속 조명하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반가운 네네. 현상이고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직업병 피해가요. 어떤 특정 업종과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네네. 가령 이제 뭐 탄광에서 일하는 폐암, 뭐 네네. 진폐증 이런 것만 직업병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조리실에서 폐암, 폐질환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내가 뭐 가령 조리hum에 많이 노출돼서 폐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조리hum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내가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할 그래요. 것이다. 항상 입증 책임 문제가 제일 라는 안타까운 우려를 부분이에요. 많이 하시고 그게 막 뭐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이유도 알겠는데 지금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질병 피해가 직업병 피해라고 의심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네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네. 더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요. 네네. 지금 그 직업성암 119라고 관련 단체도 만들어졌어요. 직업성암 119. 직업성암 119. 직업성암. 예. 직업성암 119. 예. 그게 이제 오픈 예. 채팅방을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해도 나올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암이 직업성암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네네. 세계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50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50배만큼 강한가요? 안에? 예. 그래서 더 많은 암이 직업성암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일종의 사회 운동을 하는 조직이기 네. 때문에 네. 그쪽으로 제보를 많이 주시고 그 실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드러내고 산재 신청도 많이 하고 이런 노력을 좀 같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직업성암 119로 이거 내가 산업재해 아니야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실에서 소위 조리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조리사 선생님들께서 폐암에 걸리고 폐병이 생긴다라는 거 참으로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네. 문제고요. 환기만 제대로 해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인권을 보장받는 조리사가 만든 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맛있는 밥, 건강한 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리흉, 환기 시설 좀 제대로 합시다. 예. 자,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입니다. 추석을 맞아 차례상 차림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요.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알뜰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장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임근래 과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추석 앞두고 네. 많이 바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코로나 시즌이긴 한데 시절이긴 한데 물가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명절 장보기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마트나 백화점보다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명절 준비하시는데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시 내 7개 자치구의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등 22곳을 대상으로 약 한 6, 7인 가족 기준
그 추석 차림 비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명절에 자주 찾는 36개 품목을 구매하실 경우에 네. 대형마트에서는 28만 원이 들어가는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장을 보신다면 한 22만 원에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146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우리 추석 명절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값도 싸고요. 또 할인도 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이게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추석 명절 이벤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이벤트.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매년 명절이면 우리 서울 시내 약 한 150개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네네 다양한 할인 행사하고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행사까지 같이 진행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할인 행사 그리고 온누의 상품권, 페이백, 경품 추천 등에 대한 비대면 행사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몇 곳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리면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광굴비를 시중가보다 30%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송파구에 있는 문정동 로데오 상점에서는 의류, 신발 등 약 최대 80%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벤트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진행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약간 일정이나 이벤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몇 가지만 좀 줄여서 여쭙겠습니다. 네네. 전통시장 주차 걱정인데 서울 지역 내 36개 시장 외에 57개 시장을 추가해서 다음 주 22일까지 총 93개 시장에 대한 주변 도로 주정차를 2시간까지 허용하시기로 했다. 라는 말씀 들었고요. 허용시장 명단과 이벤트 진행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정보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전통시장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장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시장 내 여러 점포에서 상품을 한꺼번에 그 장바구니에 넣게 되면 네네. 한꺼번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나 쿠팡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전통시장이 아예 입점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온라인 장보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플랫폼에 들어가서 장을 보시면 된다. 그러면 당일날 집 앞으로 배송되는 최소 20분에서 당일날 그 당일 중에 집 앞으로 배송되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직접 상품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통시장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방역 관련해서 주 1회 이상 그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인분들이 직접 또는 또 수시로 점포를 소독할 수 있도록 기기하고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출입구에 방역 부스를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신영시장이나 우리 강북구에 있는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담당관님 방역 부스가 설치가 안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